안녕하세요. 이슈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돼. 안녕하세요. 이슈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정우성 씨 그리고 문가비 씨 사이의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우성 씨는 일단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결혼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아직 혼외자라고 칭해지는 혼인의 출생 자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해서 혼외자라고 부르고 이 의미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녀들 중에서는 혼외자의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구미 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혼외자의 비율이 최소 30%가 넘고 어쨌든 동거 후 혼인, 출산 후 혼인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잘했냐?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 결혼으로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사랑도 안 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결혼을 하면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인터넷상 그리고 커뮤니티상에서 갑론을박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는 불행하지 않게 적어도 건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양육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양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의 출생자라든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친권자를 한 명을 지정하고 다른 한 명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면접교섭권은 2주에 한 번 1박 2일 아이와 함께 지낸다 이런 형태로 보통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법제 체계 하에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은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에 한정되는데요. 이 양육비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법제상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통상 양육비 같은 경우는 2021년 가정법원이 발행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일단은 법적 의무는 아닌데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이 양육비를 정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건데, 정우성 씨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죠. 뉴스에 따르면은 정우성 씨의 재산이 600억 상당이다, 300억 상당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300억이든 600억이든 굉장히 자산가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 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최대치가 1200만 원 이상이에요. 지금 0세에서 2세니까 최대가 2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적은 편이죠. 여기서 또 문제는 여기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밑에 보게 되면은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양육에 한정된 비용을 의미하고, 특히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함으로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기회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조금 적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양육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행사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국 양육비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220만 원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마저도 아이를 양육하느라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정의 양육비는 이 220만 원 중에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뭐 정우성 씨가 딱 220만 원만 주고 모른 척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게 지금 정우성 씨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바뀔 것이고 지금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양육비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규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몇백억 자산가에다가 당연히 월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시겠죠. 임대소득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정우성 씨 사례가 워낙 유명한 사례니까 그런 건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결국은 정치인들과 법관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우성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 정우성 씨가 옳았냐 틀렸냐, 아니면 정우성 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 앞으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키워낼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남녀가 뭐 너가 나쁘네 내가 나쁘네,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20만 원으로 엄마가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전담해서 키울 경우에, 이것도 최대 소득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부족한 금액임은 사실이죠. 국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일반 중위소득자 기준으로는 120만 원, 뭐 140만 원, 부부 합산 소득 500에서 599만 원일 때는 124만 5천 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600만 원에서 699만 원일 때는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에 다닐 수 없는 어떤 엄마의 생존권이 굉장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엄마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물론 법원의 의무는 아니라 단순히 기준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양육비는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상황, 뭐 보호의 정도,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일단 법에 써 있고, 그 정우성 씨 사안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인정받을 확률이 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우성 씨 사안은 워낙 특수한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리고 양육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단순히 돈뿐만인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추가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